상속 관련된 얘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어 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상속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객체지향의 개념 중에 서브클래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브클래싱이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들을 그냥 자동으로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중복 정의하지 않고도 상속한다고 하면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포함시켜 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를 특수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때 이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상속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내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현해야 되는데 공통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통된 요소를 각각 여기에 별도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아우르는 캣이라는 타입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구현하고, 캣과 덕에는 두 개가 차이가 나는 부분만 구현하면 되는 거죠. 코드 중복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코드 중복을 없애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상속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는 이제 관계가 성립,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속하는 게 맞는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코드를 읽을 때 어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완동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름이 있네? 그럼 사람도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을 애완동물 상속해서 만들게 되면 이상한 거죠. 사람이 애완동물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색한 것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드를 중복을 없애주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걸 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상속하면 안 되고, 최소한 이제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dog is a pet, 자식이 is a 부모가 되냐, 성립하냐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dog is a pet 맞죠? 강아지는 애완동물이 맞죠? 그럼 그게 성립하면 상속을 해도 어색한 것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용어적으로 캣을 펫의 자식 클래스라고 그러고 펫은 캣의 부모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베이스, 드라이브, 슈퍼, 서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저는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호칭하는 게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캣과 덕은 똑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클래스죠. 그럼 우리는 저 두 클래스를 형제 클래스라 그래요. 그리고 덕에 또 자식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자식 클래스는 펫과 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상 클래스, 후손 클래스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어를 일관되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클래스 계층도에 있는 그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렇게 자식, 부모, 조상, 후손, 형제 이런 개념으로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세 관계가 성립해가지고 우리가 상속을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편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미 부모에 정의된 걸 내가 또다시 정의하지 않고 나는 부모에 없는 좀 특수화 바꿔야 되는 부분만 정의하면 되니까 편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상속의 장점은 아니고 또 하나의 장점은 펫이라고 하는
공통 리모컨, 여러 타입을 아우를 수 있는 타입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죠. 그 타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얘는 또다시 코드 중복을 없애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만약 펫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강아지를 받는 메소드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고양이를 받는 메소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펫을 받는 메소드 하나만 만들어서 고양이도 받고 강아지도 받고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장점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공통 리모컨이 생기고, 그 공통 리모컨을 통해서 다음에 얘기할 이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og 타입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pet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연한 거죠. dog을 이용하면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는데, pet을 유지하면은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이렇게 유지하지만 C++의 경우에는 이때 뭘로 유지해야 돼? 다양성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다양성을 활용하려면 C++의 경우에는 요 멤버 변수의 경우에는 포인터를 유지해야 되겠고, 이런 함수의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거나 참조 타입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양성을 활용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자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념은 비슷해요. 즉 상속을 통해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점이 있고, 공통 리모컨이 생겨서 공통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그리고 상속할 때는 반드시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이세가 성립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세가 성립하지 않는 애들은 절대 상속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양성이란 건 뭐냐 하면은 참조 타입의 변수가 가리키는 실제 객체의 클래스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pet이 있는데 p.makeSound 했어요. 그러면 이 p가 이번에 강아지를 주면 멍멍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cat이 주어지면은 야옹이라고 출력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리모컨이 다양한 것을 가리킬 수 있는데,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올바르게 동작하게 해주는 게 다양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코드 중복을 없애고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변수 타입이 서브 타이핑이 되어 여러 다른 종류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다른 종류의 객체를. 그러니까 상속이 다양성을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상속하게 되면 공통 리모컨이 생기니까 그 공통 리모컨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 앞에서 요때 p.makeSound 할 때 이 뭘 호출할지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파일 시간에 얘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실행 시간에 실제 play with pet이 호출될 때 어떤 타입의 인자가 오는지 보고 그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함수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고양이의 makeSound인지 강아지의 makeSound인지는 컴파일 시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컴파일러가 코드를 번역할 때 함수 호출을 만나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 이름 바인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인딩이라는 거는 함수 호출과 이 함수 호출이 실제 호출할 함수를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부를지를 코드화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컴파일 시간에 하면 이름 바인딩인데, 다양성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름 바인딩을 갖고는 알 수 없고,
왜냐면 모르니까 컴파일 시간에는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어에 따라서 이 늦은 바인딩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 메소드가 늦은 바인딩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자바의 경우에는 모든 객체를 동적 생성하고 있고, 또 모든 객체를 처리할 때 참조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다양성, 즉 늦은 바인딩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바는. 그런데 C++의 경우에는 이 늦은 바인딩 하는 게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바는 이제 컴파일 방식이 아니라 그 번역 방식이죠. 바이트 코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해석하니까 그 해석할 때 어차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은 바인딩을 하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C++는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코드에 늦은 바인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만들어 놓는 게 비용인 거죠. 부담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중시한 C++에서 컴파일 호출할 함수를 결정해 놓지 않고 실행 시간에 머뭇거려서 결정한다는 거는 또 싫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C++는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 메소드를 버추얼로 수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다양성 한다는 거는 리모컨을 가지고 한 가지만 가리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게 만들어야 다양성이 되는 거니까, 그 일반 변수, 값 타입 변수로는 다양성을 제공하지 않고 포인터나 참조 타입의 변수만, 그러니까 C++에 있는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만 뭘 할 수 있어요?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활용할 때 각 언어마다 어떻게 해야 다양성이 제공되는지 이제 좀 다르니까 그 언어의 특성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 파이썬은 더 달라요. 파이썬은 그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그 상속의 이점이 그 자식을 정의할 때 이점이 있고 공통 리모컨이 생긴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이썬에는 공통 리모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통 리모컨이란. 왜냐하면 어떤 매개 변수가 타입이 없어요. 타입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애들도 실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함수 만드는데 여기에 팻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P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강하게 전달하고 공하게도 전달할 수 있고 모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게 제한되지 않는 거지, 파이썬 자체는.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다양성은 C++나 그 자바하고는 또 되게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C++나 자바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쓰는데, 공통 리모컨을 쓸 거예요. 팻이면 팻 리모컨을 쓰는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리모컨을 쓰는 게 아니라 팻 리모컨을 써서 얘가 고양이 가리키면 고양이를 처리하겠고 강아지 가리키면 강아지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리모컨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는 이 리모컨에 뭐가 있냐면 버튼들이 있어요.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들은 이 리모컨 타입의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공개 메소드들의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리모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팻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팻에 정의된 공개 메소드만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리모컨에 의해서. 근데 실제 실행되는 건 뭐에 의해서 좌우돼? 리모컨이 아니라 뭐에? 리모컨이 가리키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양성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늦은 바인딩,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노트에 보면 여러 가지 설계 원리들을 설명하는데, 그 설계 원리 중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 포함 관계를 상속보다 선호하라라고 하는 원리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 여러 가지 단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점은 뭐냐면 상속은 클래스 간 관계이고, 클래스 간 관계는 무슨 관계? 정적 관계예요. 동적 관계가 아니라 정적 관계예요. 여기서 정적 관계라는 건 그 관계를 바꾸려고 하면 뭘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관계를 맺으면 코드 수정 없이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걸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메소드가, 퍼블릭 메소드가 5개야. 그럼 얘 다 물려받는 거예요. 나는 이 중에 3개만 필요한데, 근데 5개를 다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상속받는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다음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얘가 부모가 물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그걸 쓰면 돼. 나한테도 맞는 거야. 자식 클래스에도. 그럼 그냥 쓰면 돼요. 베스트 케이스예요. 그렇죠? 코드 중복이 없는 거죠. 아주 좋은 케이스죠. 앞에 보면 set name, get name 같은 그런 메소드 되겠죠. 펫에 만들어져 있는데 자식 클래스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손 안 대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제일 베스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는 재정해야 돼. 재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할 때 부모의 코드가 있는 일반 메소드를 재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재정이 한다는 건 이게 또 그 언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재정의는 가상함수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가상함수가 아닌 거 재정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재정의하는 건 다양성 때문에 보통 하는 거여서, 재정의한다는 건 늦은 바인딩이 되는 가상함수들을 하는 건데, 추상 메소드는 당연히 재정의하는 거죠. 근데 일반 메소드를 재정의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가 제공한 메소드가 나한테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뭔가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상속 자체가 적절한 건지,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상속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은 부모 리모컨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부모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거 눌렀을 때 요런 일을 할 걸로 기대하는데, 눌렀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오류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서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를 하긴 하는데, 이런 메소드 하거나, 더군다나 경우 3처럼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자식이 애는 맞지 않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못 쓰게 막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건데, 2-2나 3을 해야 되면은 상속하는 게 맞느냐? 한 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근데 많다.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이제 그 설계 패턴 우리가 학습할 때, 이제 첫 번째 전략 패턴을 학습할 때 이 오리 예제가 나오는데, 미리 조금 보여드리면 오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가 있는데, 오리는 물 위에서 놀 수 있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리들을
구현해가지고 상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청둥오리, 빨간머리 오리, 뭐 비오리, 뭐 집오리,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오리들을 구현해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러버덕, 장난감 오리를 상속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장난감 오리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물 위에 뜰 수는 있는데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플라이 메소드를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 오리를 뭔가 어디다, 그러니까 고무 오리를 어디다가 인자를 전달하면 고무 오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건 물려봐도 되는데 플라이는 물려받으면 안 돼. 그럼 여기다가 빔 메소드로 재정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빔 메소드로 재정의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중에 뭔가 추가하려고 만드는 것 같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객체지향에서는 빔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그 메소드 호출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종종 합니다. 그러면 이 오리를 받는 데다가 고무 오리를 전달해도 플라이라는 거 호출하더라도 고무 오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빔 메소드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러버덕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각각마다 빔 메소드로 재정의 하는 건 불편할 수 있죠. 저 자체도 코드 중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플라이 메소드를 빔 메소드로 이 A, B, C에 다 똑같이 한다. 그럼 코드 중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플라이에서 빔 메소드 만들어 놓고 쟤를 상속받는 애들은 플라이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전애들은 플라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오히려 상속이라는 이재관계 측면에서는 저 오리를 상속할 모든 애들이 플라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오리, 플라이란 메소드를 저기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플라이에 있는 애, 없는 애.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쪽에 가고 이쪽에 가면은 이제 리모컨이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오리라는 거. 오리라는 걸 가지고는 뭐만 할 수 있어? 수입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오리가 와도 다 돼. 날아다니는 애들을 처리할 때에는 플라잉 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상속할 때 취사 선택을 못하게 되겠고 자식 클래스가 필요 없는 메소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빔 메소드로 조치를 취해서 그것이 호출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게. 근데 이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바에는 이제 구체화라는 조금 더 다른 게 있죠. 서브타이핑 개념입니다. 즉 코드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해 놓고 내가 flyable implement 한다는 거는 이 B, 에어플레인 등들도 fly라고 하는 똑같은 메소드를 가질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그래서 fly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즉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게 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공통 리모컨. 상속은 공통 리모컨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코드 재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공통 리모컨을 얻는 거죠. 공통 리모컨을 얻으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다양성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플라이버리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써가지고 플라이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들을 받아서 어떤 애들인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꿀벌 처리하는 애 따로 만들고 비행기 따로 만들고 새 따로 만들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서 모든 플라이 매스 가진 애를 하나의 코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왕창 다 상소로 모델링 했더니 더 어색한 거예요. 자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바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C++는 이렇게 못하냐? 할 수 있어요. C++도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에 함수를 1000원만 해놓는 거죠. 그리고 다중상속을 이용해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듯이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방법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파이썬에서는 이런 거 의미가 없죠. 오리 타이핑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공통 리모컨을 만들 의미가 파이썬에 공통 리모컨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뭔가 여러 타입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이 파이썬에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구체화의 효과가 뭐고 어떤 이점이 있냐? 자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게 이런 애죠. 소트, 정렬이에요. 정렬은 뭘 정렬하든지 알고리즘이 바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알고리즘은 머지 소트, 퀵 소트, 팀 소트, 이런 정렬 알고리즘을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을 정렬하든 뭘 정렬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 알고리즘 똑같아요. 뭐만 달라져? 비교해야 하는 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을 비교할 때 학생 이름 갖고 비교할 수 있고 학생의 나이 갖고 비교해서 정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만 달라지지 알고리즘 자체가 안 달라져요. 그러면 이 정렬 함수를 우리가 학생 정렬하는 거, 숫자 정렬하는 거, 정렬하는 거를 다 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하나만 만들면 되죠. 그럼 하나만 만들려고 하면은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의 조상이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오브젝트라는 리모컨은 자바에서는 모든 애들을 여기다가 다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오브젝트 배열로 받으면 원시 타입 배열을 빼고 모든 종류의 배열을 저 함수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함수가 이걸 받더라도 실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내부적으로 리스트 i에 있는 애와 리스트 j에 있는 애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교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만 받아야지 모든 애들을 다 받는다고 정렬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조금 틀렸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컴패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놔요. 그럼 이걸 구현하는 애들은 다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컴페어 투 메소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 배열이 아니라 컴패러블 배열로 구현하면은 이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만 올 수 있어요? 컴패러블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 배열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 시간에 엉뚱한 애들이 와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함수 쓸래? 쓰고 싶어? 그러면 너 얘 구현해. 얘만 구현하면 이 함수를 쓸 수 있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쓰려면 너는 네 클래스는 뭘 구현해야 돼? 컴패러블만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자바는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범용 타입 인자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좀 더 강건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C++에서는 요런 거를 범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요 아래서 자바는 컴페어 2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서 if문 뭔가 구현하겠죠. 그렇죠? 근데 C++는 요런 애를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할까? 내부적으로. 뭘 이용해서 비교할까?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현할 거예요. 연산자를. C++는. 그리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런데 이 구현해 놓은 걸 어떤 타입 인자 갖고 얘를 써요.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요? 그 타입 인자를 여기다 대입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래? 문법 검사를 해요. 문법 검사를 해서 그 클래스가 이 연산자를 재정의해 놓고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법 오류가 돼요. 그러니까 자바는 자바의 특성상 실행시간 오류가 이런 범용 프로그램 할 때 날 수 있는 거고, 문법 오류가 아니라 실행시간 오류가 나는 거고, 얘는 실행시간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다 C++는 뭐래요? 문법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C++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요 타입 인자를 10개를 이용해서 사용해요. 그럼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개가 만들어져서 그 10개에 대한 문법 검사를 다 해서 문법 검사가 아무 문제 없으면 코드가 만들어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범용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10개의 타입 인자를 쓴다고 해서 10개의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서 써요. 하나만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 오류가 안 나도록 뭔가 제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제한의 핵심은 템플릿이 아니라 뭐다? 인터페이스예요.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실행 시간에 오류가 안 나도록 타입 인자를 제한해야 되는데, 자바는 자바의 특성 때문에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타입을 제한하는 방법. 그래서 실제는 이런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코드가 생겨요.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 보통은 요 타입 인자는 얘를 구현하는 애다. 복잡하긴 한데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바를 잘 하시는 분들. 슈퍼티. 자바에서 이렇게 되면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comparable을 구현해서 compare to method, 비교 함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보면 public int compare to pers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class per student implement student extends person 하게 되면 얘는 person을 상속받으니까 얘도 뭘 구현하고 있어요? comparable 구현하고 있는데 comparable student를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구현하고 있어요? comparable person을 구현하고 있어요. 즉 슈퍼T는 T의 부모를 구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같거나. 그러니까 student 같은 애들은 comparable student를 구현하고 있지 않아요. 뭘 구현하고 있어요? comparable person을 구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바의 특성상. 요게 그걸 해주는 거. 상속 관계에서 부모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은 자동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터블이면 나도 자동적으로 이터블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범용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게 되면은 얘도 원래는 스튜던트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extends t 뭐 이런 복잡한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 문법들을 잘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인터페이스는 자바에서
범용 프로그램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요소다. 강건한 범용 프로그램 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자바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C++는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문법 검사로 다 처리하니까 좀 달라지는 거지만 자바에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또 범용 프로그램 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 클래스와 관계, 객체간 관계 얘기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객체에 대한 코드에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기존의 구조화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은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분리되어 있어요. 같이 엮여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떤 함수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무조건 그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요. 인자로 전달해줘야 돼요. 여기서처럼. 근데 이 전달하는 게 무겁고 복잡하고 하니까 문법이 또 복잡해져요.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묶어놨고 실제 이제는 중심이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객체가 중심, 즉 데이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point 점 move가 됩니다. 이 포인트를 움직여라. 그러면 얘는 move point P가 여기로 가죠. 여기는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얘는 함수에서 객체 지향은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고 보면은 항상 함수의 인자는 구조화 프로그램에 비하면 하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여기에 있던 게 일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그 클래스화 할 때도 저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자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인자의 메소드를 만들지 일반 함수를 만들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형성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다형성을 활용하게 되면은 조건문, 옛날에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조건문 없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강아지는 왈왈해야 되고 어떤 강아지는 멍멍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if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럴 땐 저렇게 이렇게 그럼 if문이에요.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하게 되면 푸들은 멍멍, 시베리안 허스키는 왈왈 이렇게 그 강아지에 맞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조건문이 하나도 없이 이 강아지가 뭐냐에 따라서 실행을 해보면 그 강아지에 맞게 왈왈, 멍멍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객체지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조건문을 이용해서 많이 처리한 것을 조건문 없이 다양성을 이용해서 많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을 처리할 때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서 모델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모델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크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객체를 유지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불러요. 그럼 얘가 왈왈하는 애를 여기다가 할당해 놓으면 왈왈할 거고 멍멍하는 애를 할당해 놓으면 여기서 멍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배울 전략 패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점이 뭐냐면은 이 스트래티지 객체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죠. 얘는 이 코드를 왈왈하게 바꾸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코드 수정해야 돼. 상속은 수정해야 되지만 포함 관계를 쓰면 수정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스트래티지 객체에 뭘 대입해 주냐에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행동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을 많이 안 쓰고 조건문이 필요할 때 다양성을 이용해서 조건문 없이 구현하려고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이 있고요. 객체지향 관련해서 여러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많이 갖고 있는 오해가 객체 지향을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게터와 세터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번거롭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멤버 변수가 5개 만든다고 해서 5개에 대해서 모두 개별적인 게터와 세터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응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항상 무조건 5개의 멤버 변수가 있으면 5개의 게터 세터가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만드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객체쟁이에서 중요한 거는 게터가 아니라 뭐예요? 객체에 중요한 거 세터예요. 이 세터에서 반드시 뭘 해야 돼? 인자를 제대로 검사를 한 다음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터는 인자로 뭔가 값을 받아서 이 값을 멤버 변수에 저장해 주는 거잖아요. 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대입할 거야. 그럼 세터 만들 이유가 없어요. 세터를 만드는 거는 이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해가지고 직접 수정 못하게 하고 세터를 통해서만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검사할 게 없어. 그냥 맨날 해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세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성명, 학생들 이름을 여는데 김상진이다 그러면 성김 이름 따로 유지할 수도 있고 하나로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set name, get name을 여러 개를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정할 수도 있고 적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etter, setter는 꼭 필요하게 해줘야 되겠고 setter를 중시해서 setter에서는 객체들이 엉뚱한 상태가 안 되게끔 인자에 대한 검사를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객체적으로 개발하면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저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 백지 상태에서 뭔가 똑같은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구조 프로그램이 더 간결하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가 한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계속 유지 보수하고 기능 확장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버전업하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게 유연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냐? 객체적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뭐 게터 세터 뭐 번거로운 거 몇 가지 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만들어 놓고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놓고 봤을 때 기능 확장할 때는 뭐가 더 훨씬 유리해요? 객체장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객체가 구현하면 무조건 유연하다. 그건 아니에요. 객체지향으로 잘 만들어야지 유연한 거예요. 대충 객체지향 언어를 썼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객체지향 코드냐? 절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코드는 잘 만들어야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코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설계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설계 패턴을 배워서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